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요즘 해외에 있는 공관들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습니다. 오랜 우방이었던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앙골라 대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서 스페인 대사관도 폐쇄했습니다. 북한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지 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간다에 있는 북한 대사관 폐쇄 소식은 지난달 24일 우간다 현지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정동하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가 우간다 대통령을 만나 철수 결정을 전했습니다.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관을 폐쇄한다는 소식도 뒤이어 전해졌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관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폐쇄가 스페인 인민공산당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졌고,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 폐쇄 결정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습니다. 各国均有权根据自身的实际情况和需要，决定设立或撤销该国驻外领事机构。中方尊重朝鲜关闭其驻香港总领馆的决定。 북한의 해외 공관은 53개에서 49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우간다나 앙골라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공관을 폐쇄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 김일성 주석은 우간다 대통령을 수차례 만나기도 했고, 앙골라도 전통적인 우방으로 꼽히는데요. 최근까지도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북한은 특히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동상 제작이나 군사훈련 교관, 파견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등 군사 경제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관 유지가 어려워져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재정 부족으로 꽤 오랫동안 외교관의 월급과 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차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외교관들은 외교 행랑을 악용해 밀수나 불법 상거래로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20년도 더 됐어요. 월급을 못 준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하는 게 없죠.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 커플소 이거 막 밀수하고 해서 기사도 여러 번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북 제재 강화로 최근엔 이마저도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북한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 두 나라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그런 교류하는 게 부담이겠죠. 문 닫은 공관은 다시 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폐쇄하는 북한의 해외 공관이 더 늘어날 것 같다죠? 일각에선 북한이 줄잡아 10여 개의 해외 공관을 추가로 폐쇄할 거란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북한의 이딴 공관 폐쇄 결정을 외교정책 재편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홍콩은 사실상 중국으로 편입된 만큼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간다나 앙골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전략을 바꾸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없는 서방 국가에서 공관을 철수하는 건 북한으로선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더 주목되는 것은 유럽 쪽이죠. 경제적으로나 또 국제 여론이나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을 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통로가 되었는데, 스페인이 이제 대사관의 문을 닫으면서 그 여파가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북한한테 상당히 외교적으로 심각해지는 거죠. 이와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에서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계산해 두고 북한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미 연대에 합승하는 전략을 구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요즘 각 시도에 항공구락부라는 시설을 잇따라 짓고 있습니다. 네, 모형 항공기 제작과 낙하 훈련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전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남포시와 황해북도 등 두 곳에 항공기술을 익히고 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했는데요. 항공구락부라 불리는 이런 시설은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해 북한 각지에 7곳이나 됩니다. 항공 지역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보다 문명한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이 마련됐습니다. 활주로와 체력 단련소, 기술 보급소 등을 갖춰 예비 파일럿을 양성한다는데요. 시민들이 찾으면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들의 기호와 요구에 따라 결혼식 관광비행, 현대비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비행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각 시도에 있을 만큼 북한에서 수요가 많은가요?
요즘 여러 나라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로 각광받는 일종의 스카이다이빙 선수들도 양성하는데요. 목표 지점에 완벽하게 착지하는 부문, 또 공중에서 다양한 묘기를 선보이는 부문 등 다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항공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투자해왔는데요. 2012년 1월 서부지구 항공구락부를 방문해 무선조종 모형 항공기 경기를 관람했고 이후에도 각종 행사에서 모형 항공기 선수들을 초청해 기교 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찾아서 자원을 수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라는 욕심이 들게 만들고 주민들에게 익숙하도록 만들어서 필요한 자원을 선별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모형 비행기 조종 기술을 익히고 드론을 만들어 운용하고 낙하산 착지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모습은 흡사 군사 훈련을 연상케도 하는데요. 항공구락부를 지역 군대와 연계해 유사시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일종의 예비 병력 개념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종목 자체가 군사하고 떼어넣어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이걸 만약 육성을 한다면 북한의 젊은이는 소위 말해서 친투 고공 낙하팀이 되는 거지. 현대판 전 인민의 군인화, 군대화 개념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항공체육 발전을 내걸며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군사적인 효용성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 네, 김윤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이 성어기를 맞아서 집중 어로전을 개시하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라며 수산물 생산을 대대적으로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 시기를 틈타서 월남을 시도하거나 의도치 않게 떠내려오는 북한 어선 때문에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차단돼 있는 만큼 우려가 더 커지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제진항 동쪽 NNL 이북 약 3km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소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고무 보트로 배에 접근했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에 먹거리만 제공하고 돌아왔습니다. 유엔사와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전파하려 했지만 답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그날 밤 늦게 선박을 예인해 갔지만 우리 군이 NNL 이북 지역까지 넘어간 만큼 자칫 북한군이 오해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물품이나 그런 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엔 북한 소형 고기잡이 목선이 NNL을 지나 속초 앞바다까지 넘어와 기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선을 처음 발견한 건 군이 아니라 우리 어민이었고 사실상 군이 초기 탐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동해는 서해와 달리 해역이 넓어 수없이 많은 북한 목선의 움직임을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해 NLL보다는 훨씬 해역이 넓고 그다음에 파도가 높기 때문에 서해에서의 그 북한 어선을 통제하는 것보다 동해에서 통제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성어기를 맞아 집중 어로전을 개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수산물 생산 목표를 점령하라고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중 하나로 수산물을 선정한 만큼 여느 때보다 강력하게 한 톤의 물고기라도 더 잡아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로 활동을 가장한 탈북 시도도 있었던 만큼 북한 당국이 단속 또한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선들이 나갔다가 표류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또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를 가지고 탈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측도 더욱더 더 감시를 또 강화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거기에 또 비례해서 또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하는. 북한의 소형 목선이 연료 부족이나 기계 고장 등의 이유로 해류를 타고 남쪽으로 떠내려오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배들 자체가 너무 다 노후화돼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무동력선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이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가 배가 고장이 나든가 하게 되면은 해류에 따라 갖고서 표류해 가지고서 어디야 청진이나 나진 이런 쪽에서는 이게 러시아 쪽으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지난 5년간 우리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은 46명. 이 가운데 절반은 북한으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귀순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고장난 북한 목선이 떠내려온다 해도 초기에 탐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목선은 선체 선구가 낮기 때문에 파도가 한
2, 3m만 돼도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특히 이제 목선을 탐지하는 거는 해안경계부대하고 해군함정이 레이더로 목선을 탐지해야 되는데 목선은 철선보다 훨씬 레이더에 탐지하기 어렵다. 또 목선을 발견하더라도 자체 통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우리 군이 구조하거나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자칫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정말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들이 엔진 고장을 핑계로 해서 의도적으로 귀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이 귀순할 때 아니 남한에서 너희들 그냥 납포해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떼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우려스러운 건 현재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막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모두 단절됐던 연락 채널은 2021년 7월 다시 개통됐지만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남북 직통전화와 군 통신선 등의 답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 선박이 NNL 이북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언론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련 사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6월과 9월 인천 지역 해안에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현재 남북 통신선이 단절되어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언론을 통해서 대북 통지 내용을 통보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연락 채널은 우리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북한에 하루빨리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락 채널은 해상에서의 선박 조난, 재난재해 등에 따른 통보와 협의에 필수적인 채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자그마한 불씨가 언제든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의사소통을 하는 채널이 늘 열려있긴 마련인데 이연에 그 위험이 확산되거나 더 큰 위기가 닥쳐오지 않도록 남북이 빨리 채널 복구하고 소통하는 게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채널 차단의 직접 원인이 북한에 있지만 우리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에서 철저하게 실리주의적 입장을 취해왔고요. 따라서 남북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접촉에 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의제로 접촉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같은 한글을 사용하는데 북한 말은 우리가 쓰는 말과는 좀 다르죠. 오늘은 남북한 언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인희 씨는 남한 오신 지 이제 꽤 되셨잖아요. 북한에서는 잘 안 썼는데 남한에서는 좀 뭐가 다르다 이렇게 느낀 점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거의 안 썼었는데 남한에 와서 자주 쓰게 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도 분명히 사랑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어떤 저국에 대한 사랑 이런 식으로 어떤 좀 개인 간에는 잘 안 쓰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이제 남한에 오니까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도 이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얼마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매체가 우리나라를 괴뢰라 표현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괴뢰라 칭하는 일 올해 들어 꽤 잦았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아시안게임 보도입니다. 남한 팀을 괴뢰로 표현했던 바로 그 기사인데요. 사실 북한 TV에서 괴뢰라는 표현은 올해 첫날에도 등장했었습니다. 공공연히 죄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심지어 태풍 관련 뉴스에서도 우리나라를 괴뢰로 표현했습니다. 괴뢰 지역에서 이번에 들이닥친 태풍 6호로 인명 및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괴뢰라는 표현을 안 썼던 건 아니지만 올해 들어 빈도수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괴뢰는 원래 꼭두각시 인형이란 뜻인데요. 나무의 지시에 따라서 주체성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괴뢰를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의미로도 쓰는데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 말이 최근에는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는 듯한데요. 같은 말을 남북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의미는 같은데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남한의 표준어에 대응되는 개념이 북한의 문화어인데요. 평양말을 기준으로 노동자 계층에서 쓰는 말로 언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념이나 어떤 사회 제도적 차이가 어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무라는 단어는 남한에서는 늘 친하게 지낸 어울리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는데 북한에서는 이 뜻 외에도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또 한자어나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 보아서는 난이옷 같아 보이지만 이온 역시 달린옷입니다. 호리 부위에 흐르는 듯한 나풀 딴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외래어가 아무래도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카페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 디저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우유가 들어가면 우유빵이고 달걀이 들어가면 우유 달걀빵이고 생긴 게 네모나면 네모난빵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뭐 마들렌, 휘낭시에 이제 처음에는 차이를 몰라서 이제 손님이 휘낭시에를 달라고 했는데 마들렌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 보면은 이제 영어 관련된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북한에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쓰곤 했었지만 일본어 관련한 그런 벤토라던가 러시아어의 영향도 또 많이 받아서 탱크를 또 땅크라고 하기도 하고 소세지 같은 걸 북한에서는 꼴바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남북한의 외래어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의 언어 차이, 분명히 어휘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가만히 보면은 문법과 화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만경대 혁명학원 75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연설입니다. 주체 혁명 위협 수행에서 중수적 역할을 담당할 기둥감들을 육성하는 것. 들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김정은의 말을 전한 노동신문을 보면 중추적 역할을 붙여서 쓴다든지 띄어쓰기가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붙여쓰기 원칙을 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적, 무슨 식과 같은 말 뒤에 명사가 오면 남한은 띄어쓰는데 북한은 붙여씁니다. 우리 혁명 앞에 나선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전당이 이민 위천. 우리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 지도에 첫 자옥을 새기신 것은 2014년 1월 14일.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에서도 제품의 가지수를 누리기 위한 사업과 북한에서는 주로 이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 쓰는 거고요. 보조용어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서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어서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죠. 자, 남북한 외래어 차이는 스포츠 중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벨지크의 브류의 팀과 포르투갈의 베인피카 팀 벨기에는 벨지크, 폴란드를 볼스카라고 하고요. 다이빙을 물에 뛰어들기라고 하는 등 국가명이나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 이야기조차 나는 부러워했다. 북한 청소년이 야영지에서 아버지에 대해 쓴 수필을 볼까요? 그렇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매 순간도 계신다. 그품 떠나 못 살 아버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살지 못할 아버지라고 했을 텐데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차이가 있죠. 남한에서는 서울에 못 가봤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서울에는 가도 못 봤다라고 하죠. 이는 이제 화법의 차이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부정의 못이 그 가와 보다 사이에 와서 가도 못 보다로 씁니다.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자막을 이제 달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기도 했지만 댓글에 보면은 씁니다보다 지금 읍니다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이건 당연히 있습니다인데 왜 있읍니다라고 쓰실까? 그래서 일본어 잔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읍니다를 썼는데 이제는 씁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문법이라든가 이런 표준어 이런 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찾아봐야 되는 점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문법도 굉장히 적응하시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그 수학 용어라든가 네, 이런 거는 또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와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북한은 는을 항상 갓기라고 부르거든요. 셋 더하기 둘, 갓기는 다섯 이런 식으로 갓기가 항상 붙거든요. 는 여기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물을 H2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H2라고 H2O. 네, 안 하는 거예요. CO2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뻔히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달라서 틀린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제 탈북민이 남한말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남한으로 온 그 탈북민 30%가 남한말에 익숙해지는데 4년에서 5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0% 이상은 또 6년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외국어네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의 언어 차이를 파악하고 좁혀 나가려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분단된 지 75년이 넘어가면서 남과 북의 언어도 그만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남북 가릴 것 없이 같은 말을 쓰고 또 소중하게 지켜냈던 때가 있었죠. 들어와. 네, 저 여기 대표님이라고. 보시는 것은 우리 영화 말모이의 한 장면입니다. 읽을 줄 아냐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이전 하나의 말을 사용했던 당시의 모습이죠.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조선어 학회가 편찬했던 첫 국어사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말모이 원고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고 민족의 어를 되살리겠다는 선대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국가등록문화재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남북의 언어 이질화도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남북 학자들이 함께 결의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상황 좀 궁금합니다. 결의말 큰사전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각 차이를 또 서로 통합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전 편찬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의말 큰사전의 편찬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과 북이 이게 공동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것들을 이렇게 수록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집필회의가 남북 관계가 좋을 때에는 1년에 4차례 정도 열리기도 했었는데 현재 남북 공동집필회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회의는 중단됐지만 사업회에서는 북측 협의용으로 2021년 3월에 결의말 큰사전 가제본을 제작했고요. 남북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언어 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자, 갈수록 심해지는 남북의 언어 차이 더 달라지게 하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외래어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가면서 더 많은 외래어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일상에서 편하게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건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남과 북의 말을 모으고 또 차이를 알아가고 이런 사전 편찬 사업들이 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이게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통합을 위한 대화가 계속되어야 하고 또 하루빨리 회의가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네. 작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소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가 큰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하죠. 남북이 언어의 벽부터 허물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언어 사용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담은 북한의 평양 문화어 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 4천 명에 이른다죠.
처음엔 낯설었던 남한 사회에 뿌리 내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정착한 탈북민과 남한 출신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어울려서 하나가 된 다양한 경험이 무대에 올려졌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서 있는 조그마한 건물. 2009년 3살배기 딸과 함께 남한으로 온 탈북 여성이 회사 생활과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5년 전 창업한 북한 술 제조업체입니다. 저희같이 탈북민 기업가들은 일단 자본력이 취약하고 인적인 네트워크가 취약하기 때문에 딱 나만 할 수 있는 거로 뭘 해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내림주가 있었어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게 전통주였더라고요. 어릴 적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에서 외할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기억을 토대로 비교적 도수가 높은 북한 전통주 사업에 도전했는데요. 남한 농산물과 북한 제조 방법을 합쳐 하나가 된 맛을 술병에 담아냈고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를 돌파할 만큼 안정적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 정착엔 10여 년에 걸쳐 쌓아온 이웃 주민들과의 정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데를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지역에서부터 작은 사회 통합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려울 때 또 바쁠 땐 서로 돕고 서로의 것을 조금씩 나누며 살아온 생활이 새로운 친구, 가족, 또 하나의 고향을 만들어줬고 안정적 삶의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힘들으면 힘들어 못하겠어 이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도전적이고 힘들어도 하고 그거 보고 참 열심히 산다. 얘 진짜 참 올바르게 열심히 사는구나. 누구보다도 그런 게 내 마음에 와서 닿기 때문에 그냥 나 역시 또 뭔가를 하나 덜해도 좀 챙겨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남북 출신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 작은 통일을 이뤄나간 이야기들이 이곳 남북통합문화센터에 한꺼번에 펼쳐진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종전의 탈북민 정착 경험 발표 대회가 10년째를 맞아 남북한 사회통합 사례 발표 대회로 확대됐다는 행사장. 그동안에는 탈북민이 단순한 정착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남한 사람들하고 사회 통합을 함으로써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통일이라는 결국은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되기 앞서 우리 남한 사회부터 하나로 한번 가보자라는 개념인 거죠. 남북 출신 주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가장 처음 연단에 오른 주인공은 음성에서 만났던 북한 전통주 제조업체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탈북민과 지역민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낯선 이방인이 아닌 가족과 같은 이웃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한 정착 8년 차의 30대 간호사는 남한에서 받은 혜택에 보답하자 코로나 선별진료소 근무를 자청했고 기부도 하고 있다며 작은 것부터 해나가자고 역설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룬다고 하면 뭔 크고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가 모여서 큰 게 되고 그게 대단한 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친해지면서 작은 고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움 줄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손 내밀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들어가 살아가는 삶. 저는 그게 곧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회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탈북민은 갑작스레 낯선 이방인과 살게 된 남한 주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언니 때문에 힘든 나날들도 있었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 차이가 달라서 마찰임하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깨우쳐주는 지인의 한마디를 떠올리며 진짜 일어섰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가 안 하면 내가 하면 된다. 남한 출신 주민들도 연단에 올랐는데요.
하나원 파견 교사로 근무하며 맺었던 탈북 청소년들과의 인연을 지금까지 멘토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선생님부터 저는 저의 제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저를 잠깐 스쳐간 손님이 아니라 저의 제자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안학교 근무 등을 하며 만나게 된 탈북 청년들의 부모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회사원 부부까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빠, 엄마가 되어줄게. 대신 통일이 되어 살아계신 너희들의 엄마, 아빠가 내려오시면 그땐 작은 아빠, 작은 엄마로 할 거야. 멀게만 느껴지는 남북의 통합은 이렇게 조금씩 우리 가까이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북통합 화이팅!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어이없다? 어리버리? 어안이 벙벙하다니까. 어이없다. 어이없다. 어방 없다? 물고기가 없겠는데? 이다만 답이 뭘까? 도저히 될 가망이 없다는 뜻으로 쓰는 어림없다를 북한에서는 어방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방 없는 소리, 공이 꼴문을 어방 없이 빗나갔다 등의 용례가 확인됩니다. 근데 어이없다랑 많이 헷갈리겠다. 단어로는 전혀 모르겠고 그 문맥상 말할 때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최근 며칠 동안 기상관측 이래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할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11월 8일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네, 입동을 전후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추위가 찾아올 거라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